박정희 72살.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분필 가루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40년 동안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온 세월이 어제처럼 생생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험지를 채점하던 깊은 밤, 졸업식마다 울먹이던 제자들의 얼굴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빛바랜 사진처럼 멀어져만 갔다. 정년퇴직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희는 오히려 설렘을 느꼈었다. 드디어 내 시간이 생겼구나. 그동안 미뤄뒀던 소설들을 실컷 읽고 일기도 쓰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리라 상상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걸었을 한강 산책로를 혼자서라도 천천히 걸어보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퇴직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집안의 정적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다. 뉴스를 보고 청소를 하고 혼자 끼니를 때우는 일상의 반복.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몰랐던 외로움이 서서히 뼈 속까지 스며들었다. 여보야,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남편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렸다. 남편은 정희보다 5살 연상으로 그녀가 55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도 충격이었지만 아직 현역 교사였던 정희는 일에 매달려 슬픔을 견뎌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슬픔을 잊게 해줄 학생들도 동료들도 해야 할 업무도 없었다. 더 큰 충격은 자식들이었다. 큰아들 민수는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IT 엔지니어인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다고 했다. 작은 아들 민철이는 대학 졸업 후 캐나다에 정착해 현지 여성과 결혼했다. 두 아들 모두 각자의 삶에 충실했고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화상통화가 어머니와의 유일한 소통이었다. 엄마, 거기 날씨 어때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모니터 너머로 들려왔다.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응, 좋다. 너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정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아, 미안해요. 회의 시간이라 먼저 끊을게요. 뚝. 화면이 꺼졌다. 통화 시간은 고작 5분. 정희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 바쁜 건 이해한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작은 아들과의 통화는 더욱 섭섭했다. 엄마, 몸은 괜찮으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가 임신했거든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손자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비행기표 값도 부담스럽거니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며칠을 보내는 것도 두려웠다. 집안을 둘러보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벽지는 곳곳이 들뜨고 수도꼭지는 아무리 잠가도 뚝뚝 소리를 냈다. 전셋집이라 함부로 고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집은 점점 음침해져만 갔다. 아침에 커튼을 걷어도 햇살이 예전 같지 않았고 저녁이면 혼자 켜는 전등불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다. 연금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교사 연금이 나쁘지 않다고들 하지만 홀로 살아가기에는 빠듯했다. 월 150만 원으로 전세 대출 이자, 생활비, 의료비를 감당하려니 매달 쪼들렸다. 가끔 외식을 하려다가도 메뉴판 가격을 보고 돌아서기 일쑤였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무력감이었다. 평생을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인생을 가르치던 그녀였다. 교단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학부모들도 존경했으며 동료들도 인정하는 베테랑 교사였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길에서 만난 옛 제자가 반갑게 인사했다. 이제는 30대 중반의 가장이 된 그 학생이 고맙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했다. 하지만 잠깐의 반가움 뒤에는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다. 정희는 창문으로 바라본 하늘이 유독 회색빛으로 보이던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계속 혼자 살 수 있을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치매라도 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 외로움과 불안을 언제까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교사로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설계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답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아침 6시에 눈을 떴고 혼자만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토스트 한 잔과 우유 한 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까지 차려내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이것만으로도 버거웠다. 동네 문화센터라도 다녀보자. 정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근처 문화센터의 서예 강좌에 등록했다.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다. 문화센터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10분, 지하철로 2정거장, 그리고 다시 도보로 5분.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던 거리였는데 이제는 숨이 찼다. 특히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젊은 직장인의 말에 정희는 당황했다. 언제부터 자신이 할머니가 되었을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새삼 낯설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등이 조금 굽었으며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다. 서예 강좌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젊은 강사는 빠른 속도로 설명했고 함께 수강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보다 한 세대 아래였다. 정희는 붓을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칠판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던 손인데 이제는 간단한 한글조차 삐뚤삐뚤했다. 아, 이상하네. 왜 이렇게 손이 말을 안 듣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오른쪽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 관절에 무리가 온 것 같았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마지막에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야 했다. 집에 도착해서야 정희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깨달았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40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단련된 체력이라고 자신했는데 70이 넘으니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다. 무릎이 굳어 있었고 허리도 아팠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어지러움까지 느껴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시차를 계산해보니 새벽이었다. 작은아들도 마찬가지. 결국 혼자 해결해야 했다. 인터넷에서 관절염 치료를 검색해보니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다. 하지만 대부분이 영어로 된 사이트이거나 광고성 내용들이었다. 정희는 답답함을 느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마트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물론이고 오래 서 있는 것도 버거웠다. 정희는 집 앞 슈퍼마켓에서 장을 봐야 했는데 가격은 대형마트의 2배였다. 가사도우미라도 불러볼까? 정희는 신문 광고를 살펴봤다. 시간당 2만 원, 최소 3시간 이용. 일주일에 2번만 와도 월 48만 원이었다. 연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혼자서는 청소도 빨래도 장보기도 힘들었다. 첫날 온 가사도우미는 5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다. 친절하긴 했지만 정희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다. 평생을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어르신, 집안이 참 깔끔하시네요. 혼자 사시기에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도우미의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가 되었다. 혼자 산다는 말이 유독 서글프게 들렸다. 정희는 방 한쪽에서 도우미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고마우면서도 초라했고 필요하면서도 부담스러웠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다. 한 달에 50만 원 가까운 돈을 가사도우미에게 지출하니 다른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외식은 물론이고 옷을 사거나 책을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무엇보다 의료비가 걱정이었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 비용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다. 어느 날 아래층에 사는 이웃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희 씨, 요양원 한번 알아보세요. 요즘 시설도 좋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웃도 자신을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웃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다. 오히려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마치 당신은 이제 혼자 살 능력이 없다는 선고처럼 들렸다. 그날 밤 정희는 요양원 비용을 알아봤다. 좋은 시설은 월 300만 원이 넘었고 저렴한 곳도 250만 원은 좋게 들었다. 정희의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게다가 입소 조건도 까다로웠다. 건강 상태, 경제력, 보증인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내가 정말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상황인가? 정희는 자신에게 물었다.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기억력도 또렷했고 일상생활도 크게 무리가 없었다. 다만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버거워질 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인 것이었다.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독립적인 삶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정희는 평생을 자립적으로 살아왔다. 교사로서 당당했고 아내로서 현명했으며 어머니로서 책임감 있었다. 그런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희는 결심했다. 요양원은 아직 이르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분명히 자신 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위한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정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다. 노후를 다시 설계하는 그 험난하지만 희망적인 여정이. 그날 저녁 민철이에게서 화상통화가 왔다. 엄마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화면 속 작은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정희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다. 말한다고 해서 아들이 달려올 수도 없는 상황에 괜한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무릎이 좀 아픈 것뿐이야. 엄마 그러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 요양원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철이는 진지하게 들었고 형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틀 후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엄마, 저희가 멀리 있어서 직접 돌봐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이라니?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 보여요. 만약에 집에서 넘어지시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비행기로 열몇 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민수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정희도 그런 걱정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엄마, 집 정리하시고 좋은 시설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실버타운도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 집을 정리한다고? 네, 전세 보증금도 있으시고 그 돈으로 좋은 곳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그 순간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다른 의미도 느껴졌다. 재산을 정리해달라는 것. 혹시 자신이 치매라도 걸려서 재산 관리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정리하라는 뜻은 아닐까? 민수야, 엄마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왜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걱정되는 거예요. 엄마 건강도 걱정되고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아들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지만 왜 이렇게 서운할까?
왜 이렇게 쓸쓸할까? 알았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멀리 있으면서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 게 죄송하고. 통화를 끊은 후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식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모두 엄마를 어딘가에 맡기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음 날 작은 아들 민철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형이랑 상의했는데 실버타운 알아보고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한국 부동산 사이트 보면서 좋은 곳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쓴웃음을 지었다. 아들들은 벌써 자신의 거처를 정해주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과 상의도 없이.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그날 오후 정희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다. 중학교 동창들과의 만남이었는데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우리 큰딸이 그러는데 아파트 정리하고 요양원 가라고 해. 아직 팔팔한데 말이야. 맞아, 요즘 애들은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해. 옛날하고 다르다니까. 그래도 우리도 이해해야지. 애들도 살기 바쁜데 우리까지 신경 쓰기 어렵겠지. 동창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희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시대의 모든 노인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이었다. 자식들은 해외에 나가거나 바쁜 삶을 살고 부모들은 홀로 남겨져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다. 정희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동창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솔직히 말해서 확실한 답이 없었다.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아들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예전에는 무엇이든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아들들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는 따르라고 하는 것 같았다. 물론 아들들의 입장도 이해됐다. 민수는 실리콘밸리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고 있고 민철이는 캐나다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느라 바쁠 것이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희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었다. 70이 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일까?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살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일까?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 그들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야근을 하면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도 학원 차량을 태우러 다녔던 기억들. 그때는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자신을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해결해야 할 문제. 적당한 곳에 맡겨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깨달았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들의 승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라는 것을.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들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도 결국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아침이 밝았을 때 정희는 마음을 정했다. 아들들과 정면으로 대화해야겠다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분명히 전달해야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겠다고. 정희는 큰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도 생각이 있다. 시간을 달라. 엄마가 직접 알아보고 결정할게. 걱정은 고맙지만 엄마 인생은 엄마가 책임지겠다. 메시지를 보낸 후 정희는 처음으로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꼈다. 앞길이 불확실하지만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아들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박정희는 일찍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다. 막연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혼자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도서관 2층 참고 자료실에서 정희는 노인복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실버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 접했다. 이게 뭐지? 고령자 우선 공급이라. 정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특별주택 공급 정보가 나와 있었다. 보증금 1천만 원대, 월세 20만 원 내외. 요양원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정말 이런 게 있나?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경쟁률. 복잡한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교사 경력이 여기서 도움이 될까? 그때 옆자리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어르신도 주택 알아보세요? 네, 그런데 너무 복잡하네요. 저도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올해 또 도전할 거거든요. 그 여성은 김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은행에서 30년 근무한 후 퇴직했고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다. 정희와 비슷한 처지였다. 저는 작년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준비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소득증명서, 건강검진서, 봉사활동 확인서. 봉사활동 확인서요? 네, 지역사회 기여도 점수를 받으려면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교사 출신이시면 유리하실 거예요. 순자의 말을 듣고 정희는 희망을 느꼈다. 40년간의 교직 경력이 헛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신 분은 만나셨어요? 네, 제 친구가 작년에 입주했거든요. 한번 구경 가볼까요? 순자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정희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인터넷으로만 보던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기회였다. 이틀 후 정희는 순자와 함께 서울 외곽의 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했다.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지만 주변 환경은 나쁘지 않았다. 근처에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었다. 어머, 순자야. 순자의 친구 윤미영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영은 밝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다. 와, 정말 깔끔하네요. 정희는 감탄했다. 25평 정도의 원룸형 구조였지만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다. 부엌, 화장실, 침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곳곳에 안전 손잡이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좁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살기에는 딱 적당해요. 청소도 금방 끝나고. 미영은 베란다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 보는 전망도 나쁘지 않아요. 산이 보이고 공기도 좋고.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고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기 입주민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층별로 친목 모임도 있고 가끔 함께 식사도 하고. 미영은 복도로 나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1층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생활지원사분이 주 2회 안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응급 상황 대응도 24시간 가능해요. 의료 서비스는 어떤가요?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고 단지 내에서도 월 1회 건강검진을 해줘요. 무엇보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뭔가 있으면 비상벨 누르면 되니까. 정희는 미영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다. 이곳이라면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신청하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일단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고. 제가 정리해둔 게 있어요. 미영은 파일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신청 절차부터 필요 서류, 평가 기준까지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분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순자와 함께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될까요? 해봐야 알죠. 안 하면 기회도 없잖아요. 순자의 말이 맞았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이유는 없었다. 그날 밤 정희는 미영에게서 받은 자료를 꼼꼼히 읽어봤다. 신청 자격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자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 기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무엇보다 40년간의 교직 경력이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희는 컴퓨터를 켜고 신청서를 다운받았다. 생각보다 작성할 내용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았다. 며칠 후 정희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퇴직 증명서, 소득 증명서, 건강검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기여 증명서.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교사 경력 증명서와 함께 학교에서 받은 각종 표창장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40년 동안 이런 게 도움이 될 줄 몰랐네. 정희는 오래된 상자에서 표창장들을 꺼내며 쓴웃음을 지었다. 모범교사상, 교육공로상, 우수지도교사상. 그때는 단순히 기념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활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 신청서를 작성하며 정희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아들들이 제시한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다. 자신도 스스로 찾은 해답이 있었다. 비록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지였다. 신청서를 제출한 지 2달 후 박정희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전화가 왔다. 박정희님,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정희의 손이 떨렸다. 정말 될 줄 몰랐다. 40년간의 교직 경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담당자는 한 달 후 입주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엄마, 그런 결정을 혼자 하시면 어떻게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민철이도 마찬가지였다. 좀 더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아들들은 자신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보다 혼자 결정했다는 것에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드디어 입주일이 왔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정희의 40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버릴 것이 많았다. 이것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원이 큰 책장을 가리키며 물었다. 정희가 평생 모은 책들이 가득 찬 책장이었다. 새 집은 좁아서 모든 책을 가져갈 수 없었다.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져가겠어요. 정희는 하나하나 책을 고르며 아쉬워했다. 이 책들과도 이제 헤어져야 하는구나. 오후에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정말 이곳이 자신의 집이 되는 것이다. 201호 박정희님 맞으시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열쇠를 받고 입주 안내를 들었다. 생활지원사 연락처, 응급상황 대응 방법 등 세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방 안에 들어서자 정희는 잠깐 숨을 고했다. 25평이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작게 느껴졌다. 하지만 곧 장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모든 것이 깨끗했고 화장실과 부엌 곳곳에 설치된 안전 손잡이들이 든든했다. 짐을 정리하면서 정희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을 느꼈다. 작은 공간이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아들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이웃들에게 폐를 끼칠 걱정도 없었다. 저녁 때가 되자 복도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문을 열고 나가봤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네, 오늘 이사 온 박정희입니다. 저는 203호 이순분이에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순분 씨는 정말 친절했다.
근처 마트 위치부터 병원, 지하철역까지 상세히 알려주었다. 그리고 층별로 있는 친목 모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매주 목요일마다 1층 커뮤니티실에서 모여요. 다음 주에 한번 나와보세요. 며칠 후 정희는 생활지원사 김미란 씨를 만났다. 주 2회씩 안부를 확인하러 온다고 했다. 어르신 적응은 잘하고 계세요? 미란 씨는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물었다. 혈압, 수면 상태, 식사는 잘하는지까지. 마치 가족이 챙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 주에 건강검진도 있어요. 단지 내에서 하는 거라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정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혼자 살지만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목요일이 되어 정희는 처음으로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 1층 커뮤니티실에는 같은 층 입주민 8명이 모여 있었다. 새로 오신 박정희 씨예요. 4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대요. 순분 씨의 소개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어머, 선생님이셨구나. 우리 딸도 국어교사거든요. 자연스럽게 교육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정희는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손자 공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람을 느낄 것 같은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마음이 따뜻했다. 이곳에서라면 그냥 돌봄을 받는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나자 정희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근처 산책로를 걸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입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다. 아들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여보야, 엄마가 해냈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글이었다. 노후를 다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정희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한 독립적 삶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정보를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보고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